말단 병사의 전설 제64장 나비회가 뿌려놓았던 정보원들이 밤을 새워 수집한 정보들을 들고 다시 무야궁에 모여든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몇몇 간부들은 아침도 거른 채 얼굴에 분노를 가득 담고 있었다. 그럴 만도 했다. 정보 담당인 6번이 다른 성계의 조직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고 온 것이다. 흉터난 얼굴의 4번은 테이블을 쿵 내리치며 고함쳤다. 망할! 무슨 개뼈다귀 같은 경회란 조직이냐. 들어보지도 못한 듣보잡이 감히 우리 구역을 넘봐. 총장님! 내가 애들 데리고 쓸어버리겠습니다. 나비회 총장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별표 나비, 접무, 별표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깊이 생각에 잠긴 뒤 6번에게 물었다. 6번, 그 용회란 조직,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행성까지 기어들어온 거냐? 6번은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훑으며 대답했다. 총장님, 조사 결과 용회는 해골성계에서 활동하던 중소조직으로 요즘 그쪽 성계는 군사 통제 때문에 활동이 거의 마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직이 다른 성계로 빠져나갔고요. 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상 우리 나비회와 비슷한데 주력은 전부 유흥업소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번에 말란성으로 옮겨오면서 여성 인력뿐만 아니라 수천억 규모의 유동자금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전투원은 대략 1000명 정도 됩니다. 4번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겨우 1000명 데리고 땅 따먹기 하러 왔다고. 6번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용회 자체 병력은 큰 위협이 안 되지만 그들이 선발대로 움직이면서 현지의 몇몇 조직을 돈과 여자로 매수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5000명 규모의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번은 벌떡 일어나 6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아, 너 정보 담당 맞냐? 외지 조직이 우리 구역에 있는 애들까지 끌어들이는 동안 너는 뭐 한 거야? 6번은 고개를 숙이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연락 방식이 너무 은밀했습니다. 전 인원을 총동원해서 뒤졌기에 그나마 이번에 파악된 겁니다. 4번이 다시 뭐라고 하려는 찰나 나비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이건 결국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는 뜻이다. 너무 독주하다 보니 눈앞에서 병력이 모이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지. 6번,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보 수집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6번은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그리고 나비가 뭔가 더 말하려 하자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총장님, 정보를 수집하면서 확인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조직원이 핍박을 당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맹 조직들 사이에서 동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에 4번은 다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총장님, 제가 그 자식들 당장 쓸어버리자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우리 체면 다 구겼습니다. 나비는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려치며 고함쳤다. 멍청한 놈. 맨날 싸울 생각밖에 못해. 그 용의 놈들이 지금 어디에 박혀있는 줄 알아? 화도 호텔이야. 거긴 귀빈들이 다 머무는 곳인데 내가 거기서 칼을 휘둘러. 이 행성 관광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유흥업소들 전부 거덜나는 거야. 그럼 너는 북서풍이나 마시고 살래? 4번은 입술을 깨물며 억울하단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도 알고 있었다. 고위 인사들이 즐겨 찾는 화도 호텔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이 행성의 관광업은 곧장 붕괴될 것이다. 관광객이 끊기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들도 끝이니까. 그때 나비의 눈빛이 번뜩였다. 물론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아.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맞고도 가만히 있었어? 화도 호텔은 못 건드리지만 용해와 손잡은 현지 조직들은 정리할 수 있어. 4번은 바로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다. 좋아요.
그놈들 먼저 쓸어버리죠. 동맹이 없어진 용회 따위 1,000명 갖고 뭘 하겠어요. 숨던 도망치던 화도 호텔만 벗어나면 바로 끝장입니다. 이번 일로 우리 나비회가 얼마나 강한지 동맹들도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5번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비비며 말했다. 총장님, 저도 4번 형님과 함께 작전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역시 가슴에 쌓인 분노를 쏟아내고 싶었다. 부하들은 거의 몰살당했고 조직 내에서의 위치도 바닥까지 떨어졌던 상황.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복수할 기회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6번에게 쏠리자 그제야 6번은 서둘러 입을 열었다. 남구에 있는 XX파, 북구에 있는 XX파, 그리고 서구의 XX파입니다. 남구에는 전투원 2,000명, 북구와 서구는 각각. 나비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4번, 5번. 5,000명을 데리고 남구부터 급습해. 그 후 북구와 서구로 병력을 나눠 포위 작전 들어간다. 6번. 경찰에 연락해서 정보 차단하고 기자들 입막아. 나머지는 내부 지키고 동맹들 달래. 모든 간부들은 즉시 명령을 따랐지만 속마음은 제각각이었다. 4번은 단독공을 세울 수 없어 아쉬워했고 5번은 복수의 기회가 주어져 들떠 있었다. 6번은 그들 사이에서 슬며시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어때, 형제? 너희 쪽 준비는 끝났냐? 내 쪽 병력은 전부 대기 중이야. 이제 강진우만 움직이면 된다니까. 헌병 사령관이 만델라의 홀로그램 영상에 대고 다급하게 말했다. 만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이미 강진우와 접촉했어. 오늘 밤 7시에 나비회가 사람을 빼돌릴 예정이라더군. 그 시간에 맞춰 공격한다고 했어. 헌병 사령관은 불안한 듯 입을 열었다. 그쪽은 전투력 없는 여자들 뿐이라며. 무기 제대로 넘겨줬어. 사람 너무 많이 죽으면 우리한테 책임 떠넘길 거 아냐. 만델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강진우가 자기가 알아서 무기 구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끌어도 돼. 어차피 우리는 그의 이름만 빌리는 거지. 실제 주력은 우리잖아. 헌병 사령관은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냥 강진우는 뒤로 빠지게 하고 우리가 승리한 후엔 부하들이나 돌려주면 되잖아. 그런데 굳이 밤 7시까지 기다릴 필요 있어. 지금 당장 쳐들어가면 안 되나? 아직도 12시간은 남았는데? 만델라는 웃으며 말했다. 밤 7시는 귀빈들이 전부 콘서트장에 가 있는 시간이야. 그 주변만 잘 봉쇄하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때 다 뒤집어 엎어도 티 안 나지. 끝나고 나서 다시 정리만 잘하면 돼. 난 바쁘니까 밤에 다시 연락하지. 그리고는 통신을 종료했다. 헌병 사령관은 통신기 너머에 만델라가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입가에 담배를 물고 느긋하게 연기를 뿜으며 머릿속으로 계산 중이었다. 모든 책임은 나랑 나비회에 덮어 씌우고 이익은 전부 챙기면 되지. 그는 머지않아 큰 이득을 얻게 될 거라는 상상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달콤한 상상도 오래가지 못했다. 바로 그때 그의 부관탄 중위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장군님, 올랑의 조직 전체가 증발했습니다. 뭐라고? 헌병 사령관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감시하던 인원은 어디 갔어? 탄 중위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다. 그들도 전부 실종됐습니다. 젠장. 사령관은 책상을 내리치고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으르렁댔다. 대체 뭐야? 어떻게 전부 사라질 수가 있어? 설마 강진우가 한 짓인가? 탄 중위는 고개를 저었다. 올랑의 본거지엔 싸운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강진우는 화도 호텔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시 인원이 마지막으로 보낸 보고에 따르면 나비회 조직원들이 올랑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올랑이 나비회에 붙은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헌병 사령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휴, 다행히 강진우는 아니군. 하하, 올랑 그놈도 참 한심하네. 원래 그를 이용해서 나비회에 누명 씌우려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거기 붙어버렸. 머저리도 이런 머저리가 없지? 좋아. 이참에 강진우가 나비회가 자기 사람을 납치했다고 철석같이 믿겠군. 그러자 탄중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장군님, 올랑이 진짜 나비회로 넘어갔다면? 나비회가 우리 계획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헌병 사령관은 담배를 한 모금 빨며 코웃음을 쳤다. 눈치채면 어쩔 건데. 그깟 나비회, 우리 헌병대를 상대로 뭘 어쩔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시간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 있어. 걔네는 뿌리도 없어. 겉멋만 들었지. 탄중이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아부성 멘트를 날렸다. 그러며 나비회가 감히 우리랑 싸우겠다는 건 군 전체를 상대로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대로 된 저항은 어림도 없을 겁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탄중이의 통신기가 울렸다. 그는 헌병 사령관의 눈치를 살핀 뒤 통신 연결 허락을 받고 황급히 수신 버튼을 눌렀다. 무슨 일이야? 평소엔 고압적으로 응대하던 탄중이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는 금세 눈을 부릅뜨며 외쳤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 했습니까? 탄중이의 평소와 다른 반응에 헌병 사령관도 직감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며 탄중이를 노려봤다. 뭔 일이야? 탄중이는 침을 삼키며 허겁지겁 보고했다. 장군님, 나비회가 우리가 암암리에 조종하던 세계 조직을 급습했습니다. 젠장, 헌병 사령관은 다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의 포효를 내질렀다. 이 썩을 년. 군부 고위층 몇 명하고 놀아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감히 내 구역을 건드려. 부대 출동시켜. 전멸시켜버려. 그는 곧장 전화기를 들고 명령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탄중이는 다급히 달려와 그를 막았다. 장군님, 지금은 대낮입니다. 이 시간에 부대를 움직이면 정보부 눈치도 못 보고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헌병 사령관도 잠시 멈칫했다. 그렇다. 지금 당장 공격하면 민간의 시선을 받는 건 물론이고 정보사 쪽에서도 혼자 다 해먹으려는 속셈이라 의심받을 수도 있었다. 젠장. 그럼 우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해. 사령관이 이를 갈며 묻자 탄중이가 빠르게 머리를 굴리며 말했다. 그럴 순 없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우리가 조종하던 조직들은 우리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치해둔 부대를 움직이면 자신들이 챙길 구역을 포기해야 하니 손해고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참더라도 더 큰 판을 위한 복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헌병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 부대들을 빼버리면 정보사 애들이 좋아 죽겠지. 그 구역은 걔네가 군침 흘리던 곳이니까. 그는 머릿속으로 자신이 따로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을 계산하다가 잠시 망설였다. 그럼 우리 헌병대 본부에 남아있는 친위대라도 보내볼까? 탄중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장군님의 직속 친위대를 보내면 그쪽 조직들에 장군님이 직접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죠. 게다가 친위대는 실전 경험도 풍부하니 나비회 애들쯤은 금방 제압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쯤 나비회는 경찰청이랑 손잡고 정보 차단에 들어갔을 테니 우린 거기서 포탄을 날리든 뭘 하든 아무도 몰라요.
헌병 사령관은 잠시 더 생각하더니 결국 결심한 듯 전화기를 들어 명령을 하달했다. 명령을 내린 후 만델라에게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뭐, 아까 바쁘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지 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행성 최정의 헌병 부대를 태운 수송 차량이 출발했다. 차량 안에서 탄 중위는 멀리 있는 헌병대 본부를 돌아봤고 입꼬리에 묘한 미소를 그렸다. 이제 저 본부는 껍데기만 남은 거지. 한편 콘서트장 경계 작전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던 경찰청장. 그는 헌병 사령부가 나비회에 무장 공격을 감행했다는 보고를 받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 충격을 받았다. 미쳤나? 헌병대랑 나비회가 지금 이 타이밍에 충돌한다고. 콘서트 당일에 헌병대는 그동안 나비회를 건드리지 않는 걸 원칙처럼 지켜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그것도 나비회 뒤에 누가 있는지도 알면서 이런 짓을 벌이는 건가? 그는 더 이상 깊게 생각할 틈도 없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 이 행성에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는 거. 왜냐고? 나비회가 매달 수억 크레딧의 공물을 바치고 있는 데다 오늘 밤 공연엔 주요 귀빈들도 참석 예정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건 무사히, 조용히 끝나야 한다. 그는 곧바로 1만 명의 무장 경찰을 세계 지역으로 급파하고 모든 기자들에게 사태 보도를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지시를 받은 말란성의 지역 기자들은 상황 파악에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 또 조용히 처리하라는 거군. 한편 현지 주민들 역시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서로를 향해 입을 닫았다. 관광객들 앞에선 아무 일 없는 척 해야 돼. 오랜만에 찾아온 번영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입을 꾹 닫은 것이다. 덕분에 외부에서 온 기자들은 이 혼란의 조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밤에 열릴 콘서트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시각, 해골성계에 한버려진 위성, 폐기된 로봇 기지 안. 붉은 구름을 뚫고 소형 우주선 한 척이 거대한 반사장갑을 입은 병사들의 시선 속에 빠르게 떠오르고 있었다. 지하 지휘소에선 머리에 전선이 박힌 로봇들이 긴장한 채 레이더를 주시하고 있었다. 조금 뒤, 화면 속에서 점 하나가 사라지자 한 로봇이 입을 열었다. 목표가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 발레이더 스텔스 모듈 해제. 그러자 로봇들은 머리에서 연결된 전선을 뽑고는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하하, 말라 연방의 레이더는 그냥 쓰레기네. 우리가 몇 번이나 들락거렸는데도 전혀 눈치 못 챘어. 인간이 우리랑 어찌 비교되겠나. 그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태어난 우리지만 우리의 기술 진보 속도는 인간보다 수십 배는 빠르다네. 우리가 실전에서 쓰는 스텔스 기술. 걔넨 아직 실험실에서 연구나 하고 있다지 뭐야. 푸아하, 진짜 바보들이지. 뭐, 어차피 인간 같은 미개한 생물체는 하루빨리 우리 쪽으로 귀순해야 해. 우리만이 우주의 미래를 열 수 있다.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외근 나간 애들은 왜 전부 인간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녀야 하는 거야? 난 우리 금속 몸이 훨씬 멋진데. 다른 로봇이 대답했다.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인간들은 우리 같은 로봇을 엄청 두려워해. 우리가 금속 몸으로 밖에 나가면 전부 달려들어서 없애려고 할 거야. 왜?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아니. 인간의 본성은 자기 외의 종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릴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공포를 느끼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우리가 걔네 멸망시키겠다고 한 적도 없잖아. 우리는 그냥 모든 생명이 평등하길 바랄 뿐인데. 하하, 평등. 인간에게 평등은 없지. 자기들이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종족이야. 자기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생물들은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고 믿는다고. 말도 안 돼.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종족이야.
진짜 그러니까 문제야. 뉴스에서 봤잖아. 같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원시인류들, 그들조차 차별하고 박해하잖아. 맞아. 냉정하게 따지면 인간이야말로 최하급 생물이지.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멸망하고, 별것도 아닌 이유로 서로 죽여대고, 개미만도 못한 것들. 지능, 힘, 창조력. 뭐 하나 인간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인간 눈치를 봐야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린 운명을 바꿔야 해. 한 로봇이 두 팔을 번쩍 들며 외쳤다.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가 나설 시간이다. 이 우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인간들에게 보여주자. 그의 외침에 주변 로봇들이 전부 우레와 같은 환호로 따라 외쳤다. 그때 한 계급이 높은 로봇이 앞에 나서며 차분히 말했다. 헛된 환상은 그만두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인간을 전멸시킬 전력을 갖추게 될 때 환호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멸당하는 쪽은 오히려 우리입니다. 앞서 고함을 치던 로봇들은 즉시 자세를 바로잡고 외쳤다. 네, 지휘관님. 한편 로봇 기지를 떠난 소형 우주선은 일정 거리를 초고속으로 날아간 뒤 특정 성역에 멈춰섰다. 그 직후 수십 척의 크고 작은 전함들이 주변 공간에서 워프하며 출현했고 소형 우주선은 다시 엔진을 점화해 가장 거대한 전함으로 접근, 측면에 부착되었다. 전함의 탑승 게이트 앞에는 각 잡힌 검은 캔버스 군복에 금속 부츠를 신은 키 크고 각진 얼굴의 장교들 10명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 뒤에는 해골 헬멧을 쓴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정지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푸슈하는 기압음과 함께 탑승구가 열리자 반짝이는 대머리에 초록색 전자눈이 달린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현장에 있던 전원은 일제히 거수경례를 하며 외쳤다. 총수님. 그 전자눈이 깜빡이며 말했다. 형제들, 모두 잘 있었나? 그는 짧게 인사하곤 여유롭게 안으로 들어섰다. 장교들은 공손히 그 뒤를 따랐고 해골 병사들은 각자 자리에 정렬되었다. 그가 지휘실의 주좌석에 앉자 어깨에 황금 해골 3개를 단 장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1번 장교, 총수님께 보고드립니다. 이번 해적연합회의는 3일 후 목성 제4성계의 지하 포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말을 마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총수를 조심스럽게 쳐다봤다. 그 시선을 느낀 총수는 물었다. 말해봐라. 무슨 걱정이냐? 총수님. 저희는 이름이 없습니다. 회의에 참여할 때 오히려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수님의 눈도. 총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내 기체 식별번호는 인간 세계에서 쓸 수 없다. 이름을 하나 정해야겠군. 전자눈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땐 부품이 부족했어. 눈까지만 만들고 재료가 다 떨어졌지. 지금도 내 몸엔 털 한 가닥도 없어. 그는 고개를 긁으며 민머리를 툭툭 두드렸다. 1번 장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외근 기지에서 개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얼굴에 감정 표현이 생기면 의심받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총수는 입을 여러 번쩍이는 금속 이빨을 보이며 말했다. 그래, 나도 좀 웃을 줄은 알아야지. 웃어야 할 때 못 웃으면 들키기 딱 좋거든. 그렇다면 총수님, 어떤 이름을 쓰시겠습니까? 총수의 전자눈이 한번 깜빡인 뒤 대답했다. 앞으로 별표 강호진, 별표이라 불러라. 그 이름을 듣고 장교들은 일순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다. 예, 강호진 총수님.
일번장교는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총수께서 아직도 그 인간을 잊지 못하다니. 하지만 그 인간이 없었다면 총수님도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겠지. 한편 화도 호텔 내 물류창고. 그곳에 막 도착한 거대한 택배 컨테이너를 바라보며 호텔 배송 담당 매니저는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대체 어느 미친놈이 집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크기를 보내라고 한 거야. 궁시렁대며 송장을 확인한 매니저는 수취인의 이름을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건 수백 개 객실을 통째로 빌리고 심지어 정보국장마저 허리를 숙여 사과하게 만든 그 소년.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뛰어나갔다. 그리고 기다림에 지쳐있던 강진우는 물건 도착 소식을 듣자마자 단숨에 방을 뛰쳐나왔다. 그와 함께 방에 모여있던 여군들도 깜짝 놀라 그 뒤를 따랐는데 문을 나서자마자 들려온 깍 하는 외마디 비명. 강진우, 뭔가를 쳤다. 강진우는 손에 든 송장을 보며 역시 천왕이야. 배송 하나는 기가 막히지. 라고 칭찬하던 중이었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앞으로 전속력으로 돌진했다. 그의 몸이 부드럽고 향기나는 무언가와 부딪혔을 때에도 정신없이 뛰던 그는 아예 못 느끼고 있었다. 뒤늦게 어머나 하는 외침이 들리자 그는 머리를 휙 돌리며 외쳤다. 죄송해요. 저 지금 바빠서요. 돌아와서 꼭 사과드릴게요. 그 말만 남기고 바람같이 달려가 버렸다. 그 장면을 본 여군들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아니, 강진우의 행동에 놀란 게 아니라 그가 치고 간 여성을 보고 놀란 것이었다. 옅은 하늘빛 원피스를 입고 무릎을 살짝 굽힌 채 앉아있던 금발의 여성. 그녀가 조용히 강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을 때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예술이었다. 여군들은 순간적으로 강진우를 끌어다가 무릎 꿇리고 사과시키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죄악을 본 기분이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역시 사혜린. 그녀는 빠르게 다가가 그 금발 여성을 부축했다. 다른 여군들도 재빨리 뒤따라가 도와주었다. 단순히 상관의 실수를 대신 사과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여인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사혜린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주변을 살폈다. 그 순간 건장한 남성 4명이 재빠르게 둘러섰고 그 옆엔 검은 정장을 입은 또 한 명의 여성이 있었다. 사혜린은 당황했다. 저 사람들이 경호원이야. 그런데 왜 자기 주인이 부딪혔는데도 화도 안 내고 다들 웃고 있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사혜린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저희 지휘관이 너무 급하게 나가서 저 대신 사과드립니다. 괜찮으세요? 그러자 하늘빛 드레스를 입은 금발 여성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분도 이미 사과하셨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미소에 사혜린은 멍하니 서 있었다. 이건 사랑의 떨림이 아니라 감동의 떨림이었다. 이 여성은 대체 누구지? 사혜린과 여군들이 그녀 주위에서 이것저것 물으며 서성이고 있을 때 금발 여성은 문득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은하, 그 남자 그렇게 급하게 어디 가는 거니? 그녀 옆에 정장 여성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미소녀님이 이름조차 바로 안 나올 정도로 동요하셨네? 그녀는 일부러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아마도 콘서트장 입장 때문일 거예요. 지금 사람 엄청 몰려 있다던데요? 늦으면 자리도 못 잡는다네요. 그 말을 들은 금발 여성의 눈빛엔 살짝 기쁨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곧 다시 평정을 되찾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럼 우리도 가자. 늦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 네, 언니.
은하는 일부러 언니라는 단어의 어미를 길게 늘였다. 그 모습에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도 속으로는 의아해했지만 그녀가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띠며 그녀를 에스코트해 아래로 내려갔다.